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듣는 것은 내 것이 되고 말은 듣는 사람의 것이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나에게 하듯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뼈가 있는 말을 던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마치 입으로 무기를 든 것처럼 말싸움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은 언젠간 다시 돌아옵니다. 짧은 시간 상대방의 반박으로 혹은 긴 시간에 걸쳐 평판으로 쌓이면서 말이죠. 미국의 방송작가였던 앤디 루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을 언제나 부드럽고 달콤하게 하라. 혹시라도 그 말을 먹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시간 늦게 찾아뵈었죠. 장애인의 날 특집 방송이 9시부터 1시간 정도 방송이 되면서 저희는 오늘은 2부, 10시 5분부터 2부만 방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마무리 멘트로 짧게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이제 헷갈리신 분들도 역시나도 많이 계셨네요. 이정옥 님도 기다리셨다고 했고요. 5038님 봄 개편된 줄 아셨다고. 이대호가 하차했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시간밖에 안 합니다만 더 압축해서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증시 상황 한번 보고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밤사이에도 미국 증시가 좀 혼조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은 좀 혼조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큰 움직임은 없고요. 한 2포인트 정도만 움직인 코스피는 0.09% 오른 2472.6. 코스닥은 0.08% 내린 거의 0.6포인트만 내린 약보합 상황입니다. 711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도 별다른 큰 움직임은 보이질 않고요. 카카오 그리고 HMM이 한 2, 3% 정도 반등하는 정도,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22원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진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에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셔야죠.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를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어두운 터널에 들어왔다. 이 터널의 끝이 보인다가 아니라 어두운 터널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 돌파구로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또 최근에 일본 사람들 사이에 우리나라 쌀이 화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 무거운 쌀을 굳이 사서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선 쌀이 요즘에 귀해졌다고 하고, 우리는 또 반대로 쌀 소비가 줄면서 쌀이 많이 남고 있고, 이 쌀 산업의 미래까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오늘은요, 시간이 짧아서 퀴즈 대신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많이 받고 의견을 좀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일 20분께 커피 쿠폰이 나가고 있죠. 오늘은 요걸 1시간 안에 다 써야 됩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또 그 밖에 다양한 선물도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같이 만나보실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2대12 권소현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두운 터널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겁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한 말이 또 이제 우리를 무겁게 하죠. 근데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단을 내린 거고요. 네. 송일아 기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어두운 것 같죠? 네, 한은이 어저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를 동결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직후에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원래 한은이 매년 5월 달에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 그 전에 이렇게 미리 분기 경제 성장률 중간 집계 상황을 공개한 게 좀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좀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고, 뭐 아무래도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명분을 좀 확보하려는 차원이 아닌가, 그런 의도로도 지금 해석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하는 총재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의 가능성? 권소영 기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하는 총재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두운 터널로 이제 지금 진입한 거니까 더 이제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뭐 2월 통방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통상 여건 악화라고 했고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크다라고도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의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렵다는 말에 저는 엄청 공감을 했는데 이게 보면 사실 이제 금리 결정을 내리려면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이 전망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이제 변수들을 이제 다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뭐 글로벌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뭐 주력 수출 산업의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환율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내수편에서 보면 소비 심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가정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전망을 하고 그 전망을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전제 자체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관세 정책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뭐 기본 관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국가별 상호 관세 한다 했다가 뭐 중국 말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뭐 유예할게 이랬다가 또 뭐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것들은 제외 품목으로 공지를 해놓고선 트럼프가 또 뭐 에어포스 원에서 그거 관세 예외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뉴스 볼 때 간밤에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런 항상, 이제 그쵸. 걱정부터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거는 경기 타격이 클 것 같고 성장률이 둔화할 것 같다. 요거 빼놓고는 지금 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경제 성장률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가장 큰 악재가 불확실성인 거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한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그렇고 늘 안 좋았던 오랜 기간 안 좋았던 내수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터널의 중간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이제 진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 이게 또 하나가 많은 국민들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잘 나갈 때 3, 4%대 성장을 할 때도 사실 그 이제 수출 대기업들의 이야기지라고 하면서 체감을 좀 못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떨까요? 저성장의 시대. 고란 기자. 저는 저성장의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성장을 할 때는 뭔가 이게 잘하면 이제 좀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성장의 시대의 근본으로 보자면 사실 저는 인구 구조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의 이제 대외적인 경기 상황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 자체가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가서 이른바 수축 경제 상황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 수축 경제에 들어갔을 때 미래 세대한테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왜 굉장히 화제가 됐죠. 독일의 뭐 얼마인가요? 굉장히 한 2,300만 정도 이제 그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네. 대한민국 끝났다.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라고 올려가지고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2070년인가요? 언제는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했잖아요. 지금의 인구 흐름이라면.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인구 구조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경제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점점 우리 사회 자체가 희망이 없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게 사실 더 겁나는 게 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간 느낌이라고 이제 하는 총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답은 찾지 못하는 이야기들. 뭐 대외적으로 관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끝낼 수도 없는 거고 내수 소비가 참 안 좋았는데 그거는 저출생 고령화 영향이고 이걸 하루 이틀 만에 방향을 돌리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막막한 건데요. 하는 총재도 일단은 작년이었죠. 2025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도 물론 이제 1%대 중반 정도밖에 경제 성장을 전망을 안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조차도 더 낙관적이었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이 뭐 1.5%라고 했는데 이게 요즘은 이번에 5월에는 또 1.1에서 1.3으로 내릴 거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총재 자체도 이제 너무 낙관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지금
사실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보면 뭐 계엄 사태가 이렇게 거의 대선까지 보면은 6개월을 가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모든 불확실성이 커지고 게다가 연초에 이제 무한 항공기 사고 났었고 또 산불이 이렇게 또 역대급으로 크게 일어날 줄 몰랐고 정말 저는 이제 소비자 부서라서 생활 이제 그런 컨슈머를 취재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유통업체들도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심지어 제가 아침에 보니까 무슨 커피 쿠폰을 20원을 할인해가지고 이제 쿠폰을 발행하는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20원 할인에 20원, 30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니까 참 이게 정말 체감이. 쉽지 않구나. 체감 경기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김철인님께서는 터널 안에서는 방향을 알 수가 없지요. 많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가 뭐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체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장률 전망치를 더 이제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그냥 숫자로 중계만 하는 것인지 실제로 뭔가 대안은 있어서 일단 뭐 낮춰놓고 뭘 하겠다라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는 추경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통화 정책 혹은 이제 재정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어제 사실 저는 금통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대부분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산불이라는 큰 재난이 있었고 예상보다 이 탄핵 정국이 좀 길어졌고 거기다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 이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이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뭐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지금 정치 상황이 뭐 대선 앞두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빠르게 뭐 추경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견 일치를 여야가 같이 보고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추경이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금리부터 좀 빨리 내려서 대응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어제 하는 총재가 했던 멘트들 중에서 그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조금 스피드를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를 만약에 인하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이제 변수 중에 환율 변수들도 좀 있었고 그렇죠. 가계부채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했어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어두워진 터널이 딱 들어왔을 때 지금 이 터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지 왼쪽으로 굽어 있는지 끝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가늠이 안 되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뭔가 끝이 대충 거리가 감이 올 때 그때 가서 금리 인하의 뭐 속도나 횟수 이런 것들을 결정해 보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금리 정책도 조금 보고 대응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다만 어찌됐든 간에 6주 뒤 다음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거의 이제 내릴 것이라는 게 확실시 되고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3개월 안에 금리를 이제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더라고요. 네네. 금통위원들 사이에. 근데 다만 얼마를 내릴 것이냐, 몇 번을 내릴 것이냐 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횟수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5월 포함해서 분기별로 25bp씩 인하해서 연말에는 한 2.25%까지 낮추고 내년 5월에는 이제 1.5%까지로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긴 한데 뭐 한 연내 한 3번 정도가 이제 지금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들어가서 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인하하지 않겠냐. 그래서 한 1%대 중반이나 그러니까 1.5에서 1.75 정도가 이제 최종 금리가 아니겠냐 하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2번 정도는 최소한 내릴 것이라는 0.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그러면 이제 2.25가 되는 걸까요? 네, 예. 2.25. 그 정도면은 과연 또 충분할 것인가 이거를 봐야 하는 건데 아직도 가보지 않은 네. 시기가 있고 불확실성은 또 해소된 게 아니니까요. 일단 뭐 벌써부터 뭐 어제 금통에서도 소수 의견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필요성은 또 다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언제 그 첫 발을 떼느냐 또 좀 봐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6450님이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 경기 침체로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벤치마킹에서 우리나라도 이겨낼 방법을 빨리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출생 고령화도 그렇고 인구 구조도 그렇고 좀 일본을 많이 닮아가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일본은
그 정부 부채가 거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기도 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로 또 국민들이 또 중앙은행이 또 가장 많이 사는 나라이기도 한데 우리가 과연 일본식의 양적 완화 모델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별개의 이야기고 어렵습니다. 최근에 저희 후배가 이제 일본 출장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스타트업 VC 한정에서 취재를 해오긴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다 우리가 고생했던 30년은 이미 끝났고 이걸 지금 보상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 꾸준히 해왔던 양적 완화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VC들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규제를 대폭 낮춰서 지금 글로벌 자금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증시나 뭐 이런 이제 자본시장이 좀 이제 올라가는 거와 맞물리면서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올 때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여러 가지 문턱을 낮춘 건데 사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규제 완화해야 된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되는 게 이제 별로 없고 이제 조기 퇴원 끝나고 나서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뭐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뭐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본은 지금 다시 이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전폭적으로 이제 완전 스탠스를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집 한번 지어보고 공장 한번 지어보면 매국노 다 된다고. 그만큼 지자체나 어디 가니 뭐 싸워야 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는 있는데 이 규제 완화라는 것도 사실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어느 정당이 됐든 어느 후보가 됐든 다 똑같이 하는 말인데 왜 항상 또 현장과는 이제 거리가 멀지 좀 그 간격을 좀 좁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재정을 붓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중물을 붓는 일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 일단은 최성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0조 원에서 12조 원을 하겠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더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그 12조 원 추경으로 과연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봤더니 너무 미미하네요. 0.1%포인트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창용 총재가 계속 이제 15조에서 20조 원은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뭐 본인은 이제 그때는 뭐 워낙에 비상계엄 이후에 경기가 나빠졌을 때 이제 부양책까지 발표가 안 되면 이 아이비들 성장률이 더 낮아질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어제 또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12조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15조 얘기하고 있고 근데 사실상 정말 0.1%포인트 경기 부양은 정말 미미한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게 저도 그래서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12조 원이나 추경을 쓰는데 고작 0.1%포인트? 이게 전망치는 뭐 1.5에서 1.0까지도 떨어지고 어떤 글로벌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가 0%대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12조 원이나 추경을 해서 0.1%포인트밖에 안 될까?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회복 탄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거죠. 탄력성이 떨어졌다. 구조적으로 성장의 이 뭐 여력이라는 이게 많이 이제 낮아졌다는 의미인 건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지금 뭐 글로벌이 다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되게 일률적으로 이 경기 부양책을 써가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 가장 걱정인 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때문에 뭐 경제는 위기 상황인데 이게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뭐 탄핵 인용되고 조기 대선 전국에 진입하고 지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이제 정치 이벤트 때문에 뭔가 이거를 뭐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도 없고 이런 와중이라서 또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제 이제 이창용 총재가 한 말 중에 추경 합의를 하게 되면 이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됐다는 신호기 때문에 이게 대외 신뢰도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긴 했어요. 일단 여야가 이 추경만이라도 빠르게 합의해서 통과를 시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 같아요. 선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게 10조든 12조든 15조든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일단은 스타트를 끊고 왜냐하면 이제 추경의 효과도 경기에 반영되는데 한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대선 이후에 각 정책별로 어떻게 또 돈을 더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체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건강할 때는 좀 힘들어도 좋은 거 먹고 고기 먹고 하면 체력이 회복이 되는데
뭔가 만성적으로 이제 체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을 때 체질이 안 좋아졌을 때는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별로 나아지진 않죠. 그게 우리 경제 아닌가 싶어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후에 나오는 또 정책들하고도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4218님 터널이 때로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어둡지만 온 국민이 단결에 잘 이겨내길 응원해 봅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와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 터널을 뚫고 이제 터널이 빛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20잔 또 다양한 선물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가 K-팝, K-뷰티, 뭐 K-방산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제는 K-쌀입니까? 쌀 진짜 특히- 무겁잖아요. 아니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까지 이 무거운 쌀을 들고 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10kg에 한 3만 원 하는데 일본에서는 조금 비싼 품종의 쌀은 한 8만 원까지 한대요. 와. 그리고 보통 한 이제 한 6만 원 하니까 반값에 이제 사가는 거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필수로 사가야 되는 아이템이 뭐 옛날에는 김 같은 거 많았잖아요. 근데 김이라고 하는 특성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렇죠, 부피는 그렇죠. 크지만 그래서 이제 들고 가기 좋은데 이 쌀은 무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네, 쌀을 사가서 양쪽으로. 쌀을 사갖고 와서 나 한국 가서 쌀 사왔어요라고 인증하는 게 굉장히 SNS에 많이 보입니다. 쌀 검역도 거쳐야 되는데 쌀 한 이걸 1, 20kg 겸사고도. 아니다. 1, 20kg 아니고 좀 더 많이 사가야겠구나. 많이만 사가면은 비행기 값도 뽑을 수 있는.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된 겁니까? 일본에 지금 갑자기 쌀이 귀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좀 일본 쌀값이 많이 올랐는데 왜냐면 일본이 작년에 우리도 그랬지만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러면 더욱 덥게 되면 이제 품질 좋은 쌀들이 이제 확 줄거든요. 작황이 부진한 데다가 또 지진으로 사람들이 쌀을 사재기를 많이 했어요. 게다가 작년에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3,680만 명.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처럼 공급은 줄었는데 쌀에 대한 수요는 늘면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쌀 도매가가 약 70% 급등을 했고요. 이게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5kg짜리 쌀 소매가가 5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이제 저장해두고 있던 쌀을 두 차례나 풀었는데도 아직까지 쌀이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6252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일본 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가서 그 3분의 1은 먹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많이 갔잖아요. 특히 이제 환율 영향 때문에. 그러면서 일본 쌀이 더 많이 동났다. 맞아요. 이런 분석도 있고. 커서 먹는 게 초밥, 뭐 예. 돈부리 이런 것들 주로 먹으니까.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게 일본은 하나의 이유는 되지 않을 것 않죠. 같고 뭔가 네. 부갑적이라고 하는데 주요 이유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일본에서 쌀 생산량은 늘었다면서요. 그것도 약간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지난해 일본 쌀 생산량이 679만 톤으로 전년보다 18만 톤, 그러니까 3% 늘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부가 사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생산량은 늘었는데 유통량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뭔가 어떤 세력이 이 쌀을 싸세게 하는 거 사재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쌀을 사재기해서 그 약간 사라진 그 물량을 뭐 이 도쿄돔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면 그 도쿄돔이 한 7개 정도의 그게 있어야지 그 쌀을 쌓아줄 수가 있어요. 부피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일본의 일종의 이제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쌀 생산 늘지 않았는데 정부가 늘었다고 발표하는 거 아니냐. 오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약간 일본은 그런 거 이제 수기로 맞아요. 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쌀이 얼마나 이제 그 생산이 됐고 그게 얼마 지파가 되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수기로 하면서 그걸 조사하러 다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조사원들. 이제 조사원들도 역시나 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많이 줄여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대충 목을 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집계를 하지 않고 해서 이게 안 잡힌 거다. 그 전반적으로 왜 일본 쌀값이 폭등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의 쌀 생산량이 줄었다라고 평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재기 아니냐 아니면 조사원들이 뭔가 조사하는데 통계 오류를 일으킨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 내에서도 미스터리라고 맞아요.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일본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현상으로는 쌀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우리나라까지 와서 쌀을 사가고 있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뭐 저출생 고령화 이야기를 할 때도 일본을 닮아간다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쌀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쌀이 많이 남아서 좀 골치 아닙니까? 좀 쌀 소비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죠. 사실 저도 아침은 안 먹고 점심 저녁 중에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옛날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이제 고봉밥 이렇게 했었잖아요. 고봉밥 오랜만에 네. 들어봅니다. 근데 요새는 고봉밥. 이제 먹어도 밥 한 공기에 한 3분의 2를 안 채우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먹을 게 좀 많아졌으니까 뭐 외식도 종종 하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쌀 소비가 2019년에 1인당 59.2kg였거든요. 네. 근데 2024년 55.8kg으로 줄었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그 사실 배 재배 면적도 줄긴 했어요. 한 벼, 3만 헥타르 정도 감소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농축산부의 발표를 보면 평년작 기준으로 매년 20만 톤 이상이 이제 초과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초과 생산되고 있는 거를 정부가 이제 매입을 해주고 있잖아요. 2021년보다 매입한 게 120만 톤이고 이게 비용이 여기에만 한 2조 6천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렇게 공급 과잉이 되면 이제 쌀값 떨어지게 되고 이건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벼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순수익이 전년 대비로 한 24%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고육책으로 그러면 재배 면적을 좀 줄이자. 쌀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논의 이 면적을 줄이면 생산량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농민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죠. 4000 쓰시는 분도 예전에는 쌀 20kg짜리 한 포대 사면 금방 떨어져서 쌀통도 필요 없었는데 요즘에는 10kg짜리도 한참을 가네요. 많이들 아마 체감을 하실 거예요. 네, 요즘 예전이랑 포장 단위도 다르죠. 이제 5kg짜리를 더 많이들 사시잖아요. 전 흰쌀밥 먹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왜? 그냥 건강 뭔가 문제. 건강에 맞아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네, 탄수화물을 좀 줄이자 뭐 이런. 현미밥을 어. 먹어야 할 것 같고 퀴노아 같은 거 좀 섞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참 먹을 게 이제 많이 많아졌었는데 근데 이게 아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아요. 2795님이 저는 재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 재료상과 자주 싸웁니다. 쌀은 남아돈다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서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유통 마진이. 유통 마진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어쨌든 정부가 사들여가지고 쌀값을 방어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쌀값 방어가 농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쌀값 방어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과잉 대표된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그 사람 한 명과 저기 그 지방에 있는 농민의 한 표가 사실 농민의 한 표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이렇게 약간 표받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쌀값 방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 재배 면적 이렇게 쌀을 농사를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보조금을 이제 많이 줘가지고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데 이제 돈을 많이 쓰고요. 어떤 뭐 전환 보조금 같은 맞습니다. 것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8만 헥타르 벼 재배 면적 감축이 목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일본에 쌀값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쌀값 폭등이 나온 이유가 뭐냐 보니까 점점 좀 일본도 이제 돈 줘가면서 점점 이제 줄여가고 있거든요. 아하. 줄여가고 있다 보니까 이 수요와 공급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설정이 되면서 약간의 뭔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쌀 공급량이 약간만 줄어도 갑자기 가격이 튀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그 공급망 부족 사태 때 맞습니다.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이 경제를 공부할 때도 수요와 공급이 빵이 10개 있을 때와 11개 있을 때 9개 있을 때 단 하나의 차이지만 그게 가격을 또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 거죠.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맞춰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일본에서 펼쳐지는 거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는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으니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 한번 어느 순간, 수요와 공급이 좀 미스가 났을 그렇죠. 때 어그러졌을 때 팍 튀지 않겠네. 사실 그래서 또 이제 비축미가 또 필요한 거고요. 일본이랑 반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일본도 지난해 여름부터 이제 쌀값 폭등이 본격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 1년만 흉작이 돼도 이게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거라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많은 분들도 이게 체감은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농업의 미래다 보니까 이게 또 식량 안보랑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일단은 벼농사가 또 무난하다라는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사 안 지어보셨죠? 예, 농민의 아들로서 딸이구나. 농민의 딸로서 밭농사가 너무 손이 많이 갑니다. 밭농사. 밭농사요. 아. 근데 벼농사는 그냥 그 뭔가 모할 때 그리고 근데 가끔 이렇게 뭔가 해서 이제 풀 같은 거 좀 관리해주고 수확할 때 크게 한 3번 정도만 하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령화된 농촌에서 하기 쉬운 게 바로 벼농사예요. 특히 또 이제 자동화해서 네, 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은 뭔가 또 압박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이것저것 다 관세로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농산물 특히 쌀에 대해서도 압박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트럼프가 또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113%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좀 그러면 또 미국이 미국산 쌀 수입 늘리라고 또 압박을 하겠구나 해서 좀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긴 한데 이제 실제로 팩트 체크를 먼저 해보자면 한국이 수입쌀에 대해서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여기에 이제 최소 시장 접근 제도라는 거 우리가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특정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게 물량 기준 할당제가 있고 저율 관세 할당이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지금 저율 관세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연간 40만 8천여 톤까지는 5% 관세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율인 거죠. 네. 그걸 초과하는 물량부터는 이제 513%를 적용하는 건데 지금 미국에 할당된 저율 관세 대상이 13만 2천여 톤이고 딱 요 정해진 양만큼만 5%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513%의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하는 쌀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한미 FTA가 이제 맺어져 있으니까 뭐 밀이나 옥수수나 대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무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어서 이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말을 했으니까 뭐 저율 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을 늘리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그 관세 협박 일종의 이제 협박으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3857님. 쌀값은 올랐다고 하더라도 생산하는 농민은 이득이 없네요. 인건비 상승, 맞아요. 원자재 값 상승, 자연재해도 자주 일어나고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농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보면 예전에 한미 FTA 맺을 때도 그렇고 쌀 시장을 좀 보호하는 대신에 우리가 뭐 미국의 어떤 상업적인 제품, 뭐 자동차 시장 뭐 여러 가지 다 열어주고 뭐 우리가 또 얻을 거는 얻고 포기할 건 포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설득이 될지는 알 수 없죠. 모르겠네요. 아니, 가봐야 뭐지? 하는 거고. 일본에 그러니까 그 이제 관료진들이 와가지고 협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이제 난입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협상장에 난입.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난입을 해서 또 한번 트럼프의 즉흥성을 봤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뭐 사실 그 상호관세 발표할 때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일을 만들어서 한국을 압박한 거라서. 그 숫자의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다만 이 쌀 문제도 분명히 걸고 넘어질 것 같아서 우리도 또 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사실상 쌀 수출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미미하게. 쌀 수출은 굉장히 미미한데 없습니다. 사실 쌀 수출도 수출인데 지금 쌀을 의무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농민들은 이 물량 자체를 좀 이제는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의무 수입 물량을 줄여야 네, 한다. 의무 수입 물량이 지금 40만 8,700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냐면 1980년대 후반에 쌀 소비량의 8%를 적용한 물량이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만 해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120kg인데 지금은 2023년 기준으로 연간 55kg대로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쌀 소비량이. 네, 그렇다면 이 의무 수입량도 줄여야 하는 게 당연한 논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이 쌀에 대한 거는 모두가 세계적으로도 좀 예민한 문제라서 이게 쌀 시장이 1995년 WTO 출범 이후에 이제 부분적으로 개방이 됐고 2015년 전면 개방이 됐는데 이제 농업계에서는 이걸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일단 의무 수입은 2015년까지였지. 그 이후에는 재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니 쌀 소비가 줄었는데 당연히 의무 수입량도 줄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됐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또 워낙에 또 신자유무역주의다 어쩐다 해가지고 다 서로 이제 교환하고 이제 무역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뭐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자국민 보호
뭐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식량 안보잖아요. 기후가 얼마나 조금만 변화해도 이게 자급률이 떨어질 줄도 모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이제 전쟁한 다음에 수출을 줄여버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이제 넉넉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뭔가 좀 대책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뭐 이게 사실 쌀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체감했던 것처럼 밀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곡물들 또 우리가 미국에 또 많이 기대고 있는 뭐 대두라든지 이런 것도 또 그 중에 하나일 테고요. 이게 참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4433님은 쌀 농사는 직불금 문제입니다.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보조받기에 쌀 농사를 고집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또 이제 전환 다른 품종으로 전환을 했을 때도 좀 교육이라든지 금전적이라든지 그런 지원도 좀 같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겠고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있다면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디어 호랑 기자. 라기보다는 아까 직불금 농민의 문제라고 딸로서. 했잖아요. 농민의 딸로서 이 직불금을 지금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직불금 받으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보존이 되니까. 근데 이 고령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재배 면적이. 농업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재배 면적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처럼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아 돌아간 상황에서 약간의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60세가 굉장히 청년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직불금을 주고 지금 어쨌든 간에 그냥 유지시키고 현상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빨리 뭔가 이렇게 대형화를 통한 뭔가 기업적 농업이 우리도 이제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370님이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한 번도 쌀을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 지으시나 보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항상 교과서에서 농민들한테 항상 밥 먹을 때 감사해야 한다라는 배우는데 저희 이제 체감을 또 못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5724님은 화순에서 택배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매일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택배 일 하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한 거고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한 거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신 세 분한테도 감사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네. 쌀에서도 불닭 같은 이 히트 상품이 하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K쌀. K쌀 진짜 맛있거든요. 네, 해외에서 쌀과자 먹으면. 너무 맛있지 않나요? 오늘 서울경제신문 송일환 기자, 인데일리 권소연 기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춤을 추는 것도 직업인 시대. 그 위상도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브레이킹이라는 것이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기도 했었고 오늘 좀 흥미롭겠는데요.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 직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춤 배우러 다녀오신 건 아니죠? 기회가 되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배우진 못했습니다. 뭐 춤을 좋아하셔서 혹은 이제 뭐 댄서분을 일단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제가 만난 분은 이 댄스 업계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 댄스 업계에서 꽤나 유명한 댄서 우태라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 이 본명이 이제 최우태 씨인데 네. 제 주변에 뭐 한 20, 30대 젊은 친구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했고요. 현직 댄서이자 안무가로 활동을 하는 분이었고 최근까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보통 이제 댄서라고 하면 네네네. 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뭐 이런 그림들을 좀 많이 연상을 하실 텐데 네. 이분은 주로 그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예. 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섰었는데 아. 들어보니까 이제 보아, 백현, 뭐 엑소, 샤이니를 비롯해서 하이라이트, 헤이즈 같은 가수들의 안무를 함께 만들면서 그 백업 댄서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춤을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네요. 만들기도 합니다. 그 요즘에 보니까 본인이 직접 만드는 영상들도 공유를 하고 그렇죠. 그게 또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을 타고 해외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K-댄스, K-팝과 함께 같이 또 유명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과거랑은 많이 또 인식도 달라졌죠. 춤추는 사람의 인식도. 사실 이제 과거에는 댄서라고 하면 네. 가수 뒤에서 춤을 추는 뭐 사람 정도로만 인식이 됐잖아요. 그 소위 뭐 딴따라라고 치부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직업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 케이블 방송에서 그 댄스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뭐 지금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맞아요. K-댄스 바람이 불어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디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경연 프로그램이죠. 춤추는 경연 프로그램 이거 뭐 다른 나라에서 엄청 재밌게 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흘러나오는 음악에도 관심을 갖고 댄서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K-댄스가 또 되는 거네요. 만나보신 분은 그 최우태님 맞습니다. 이분은 언제부터 춤을 시작하신 거예요? 20살 때부터 춤을 이제 추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유명한 댄서들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이전부터 춤을 좀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늦은 편이죠. 근데 이제 20살 이전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춤과는 관련이 없는 활동만 했더라고요. 뭐 고등학교 때는 밴드 생활을 하면서 드럼을 쳤었고 네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축구에 좀 재능이 있어서 1년 정도 이제 브라질 축구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걸 빨리 캐치를 하고 바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 춤 실력이나 뭐 체격을 보니까 축구를 해도 잘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연히 TV에 나오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B, 2PM 뭐 이런 아이돌 댄스가 좀 멋있어서 따라해봤는데 그게 재밌어서 네.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좀 운동신경이 있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감각이 좀 있어야 되겠죠. 왜 그 음악 잘 못 따라가시는 분들 이제 박치도 있다고 하고 황교무님 춤 잘 추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저는 몸치라서 그냥 저는 뚝딱이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20살에 시작을 하셨으면 조금 늦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늦죠. 후천적인 노력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재능으로만은 안 될 테고. 이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타고난 재능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노력, 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댄서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있는데 그런 실력만 믿고 연습을 좀 게을리해서 뭐 도태되는 경우도 좀 많이 봤고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댄서는 혼자 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기반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네. 본인의 실력만큼 뭐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나라 칼군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댄스도 그렇고 옆 사람에 딱딱딱딱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어디 뭐 한두 번 연습한다고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직업병 같은 것도 있을까요? 댄서들의 직업병? 이게 그 댄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일상이 음악이라고 하는데 뭐 밥 먹을 때나 씻을 때나 잠잘 때도 언제라도 음악이 좀 있어야 안정이 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때도 좀 그랬는데 사람이 많건 적건 네네. 혼자 있건 상관없이 약간 가만히 있질 못하는 몸이 계속 좀 움직이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뭔가 항상 뭔가 그루브를 타고 있어. 그렇죠. 계속 꾸물꾸물 되는 거죠. 이렇게. 카페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항상 어깨와 고개가 움직이고 있고 또 그런 성향이니까 또 댄서를 잘 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 댄서라는 직업의 수명 자체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럴 것 같죠.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질문을 했는데 딱히 이게 나이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네. 이게 뭐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비보이 홍텐 씨도 네.
40이 넘어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나이가 들면 10대나 20대처럼 뭐 잘 추진 못하겠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댄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았어요. 하기사 뭐 100세 시대인데요. 또 다른 이제 춤의 종류도 많이 있으니까 이걸 직업으로서 봤을 때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댄서를 찾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우선 뭐 댄스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강사 수요도 많아졌고 뭐 가수들의 백업 댄서 수요도 굉장히 증가했는데 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 공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댄서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뭐 디렉터로서 안무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일의 범위도 좀 넓어졌지만 인식 자체도 굉장히 좀 달라졌죠. 그렇죠. 네. 수입은 혹시 어떻습니까? 수입도 여쭤보셨습니까? 수입도 당연히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서 예전에 비해서 댄서들의 수입이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댄서 간의 편차는 좀 있긴 하지만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이런 댄서 우태 같은 분들은 뭐 대기업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영숙님이 고2 아들이 춤추겠다고 해서 집안에 난리가 났었다고 보내셨는데 확실히 이제는 인식도 그렇고 사회적인 대우도 그렇고 확실히 이제 댄서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네요. 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죠. 장애인의 날 특집 방송이 있어서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알차게 좀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7897님이 깜짝 놀라서 포털 사이트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간 검색해 보셨다고. 오늘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빠질 수 없는 주말판 별책 부록이 나가는 날이죠. 가치 투자의 첫걸음을 알려드릴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설적인 자산운용사 트위디 브라운의 황금 가치주를 찾는 방법, 가치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읽어봅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